이거 너한테 꼭 필요한 거야. 사기 그릇이 깨지는 소리가 울렸습니다. 와장창 뜨거운 액체가 바닥을 적시는 소리, 날카로운 사기 파편이 사방으로 흩어지는 소리, 그리고 누군가의 비명이 뒤섞여 거실 전체를 뒤흔들었습니다. 검게 다려진 약물이 바닥을 강처럼 흘렀고 그 위로 여자의 무릎이 미끄러져 내렸습니다. 피가 섞인 손이 쏟아진 검은 물을 허겁지겁 쓸어 담았습니다. 안 돼. 이거 먹어야 해. 제발 엄마 믿어. 갈라진 목소리가 바닥을 기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그로부터 정확히 29일 전 어느 평범한 토요일 오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오후 9시를 알리는 괴종시계의 진자 소리가 거실의 정막을 규칙적으로 잘라내고 있었습니다. 똑딱, 똑딱. 그 소리는 마치 이 집을 지배하는 거대한 심장 박동과도 같았습니다. 창밖에는 봄비가 내리고 있었고 이중창 너머의 세상은 소리 없이 흐르는 무성 영화처럼 비현실적으로 느껴졌습니다. 빗방울이 유리를 때리는 미세한 진동만이 안락 의자에 파묻힌 지수의 손끝에 전해져 올 뿐이었습니다. 부엌에서는 익숙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약탕기의 뚜껑이 수증기에 밀려 달그락거리는 소리 보글보글, 검은 액체가 끓어오르며 내는 점성 짙은 소리 그리고 이내 방문 틈새로 스며 들어오는 냄새가 있었습니다. 비에 젖은 흙내음과 녹슨 쇠냄새가 뒤섞인 듯한 쓰고 비릿한 그 향기는 지수의 29회를 통틀어 가장 오랫동안 맡아온 일종의 하루의 마침표였습니다. 지수의 몸이 반사적으로 반응했습니다. 냄새를 맡는 것만으로도 혀 밑에는 떫은 침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하루 종일 리허설로 팽팽하게 당겨져 있던 신경줄이 느슨하게 풀리는 기묘한 이완감이 찾아왔습니다. 그것은 지수에게 일종의 신호였습니다. 이제 고통을 잊고 깊은 잠의 세계로 도피할 수 있는 시간이 왔다는 신호 말입니다. 지수야. 인화가 쟁반을 들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발소리를 죽인 걸음걸이는 마치 공기의 흐름조차 방해하지 않으려는 듯 조심스러웠습니다. 인화는 지수의 옆자리에 앉아 쟁반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검은 사기 그릇이 놓여 있었습니다. 손이 왜 이렇게 차니? 인화가 지수의 손을 잡아 자신의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건조하지만 따뜻한 손길이었습니다. 지수의 창백한 피부 아래로 푸르스름한 혈관이 비쳤고 손목은 금방이라도 부러질 듯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인화의 손은 그 위태로움을 단단하게 붙들고 있었습니다. 오늘 리허설 길었어? 응. 조금. 지휘자님이 템포를 좀 당기셔서. 그래, 내가 따라가느라 애썼겠네. 숨소리도 좀 거칠고. 인화는 지수의 이마에 맺힌 식은땀을 손수건으로 가만히 닦아주었습니다. 그 손길에서 지수는 익숙한 안온함을 느꼈습니다. 세상 모든 것이 불안하고 위험해도 이 손길만은 자신을 지켜줄 것이라는 맹목적인 믿음. 그것은 29년간 학습된 본능이었습니다. 식기 전에 얼른 마셔. 오늘따라 색이 진하게 잘 나왔어. 인화의 손에서 지수의 손으로 그릇이 옮겨지는 과정은 매끄러웠습니다. 마치 수천 번 반복된 의식처럼 쟁반이 내려놓아지는 박자와 지수가 손을 뻗는 타이밍은 완벽하게 맞물려 있었습니다. 지수는 두 손으로 그릇을 감쌌습니다. 사기 그릇의 표면은 뜨거웠지만 차갑게 식어있던 손바닥에는 그 열기가 오히려 안온하게 느껴졌습니다. 29년의 세월 동안 지수의 몸은 이 온도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후 하고 김을 불어내고 한 모금. 혀뿌리를 조여오는 쓴맛이 입안 가득 퍼졌습니다. 미간이 절로 찌푸려지는 맛이었지만 지수는 그릇을 입에서 떼지 않았습니다.
목구멍을 타고 넘어가는 뜨거운 액체가 위장에 닿자 긴장했던 근육의 매듭이 하나둘 풀리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잘했어. 이나가 빈 그릇을 받아들며 옅게 웃었습니다. 그리고는 지수의 어깨를 주무르기 시작했습니다. 지수의 어깨 위로 이나의 손이 묵직하게 내려앉았습니다. 한숨 푹 자고 일어나면 내일은 훨씬 가벼울 거야. 응. 고마워, 엄마. 고맙긴. 엄마가 해줄 수 있는 게 이것밖에 없는데. 이나의 목소리는 나직하고 부드러웠습니다. 약 기운이 돌기 시작했는지 지수의 눈꺼풀이 무거워졌습니다. 사지가 나른하게 풀어지는 감각. 지수는 그 무력감을 휴식이라고 믿었습니다. 엄마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긴장이 풀리고 생각조차 느려지는 이 기분. 지수는 소파 등받이에 기대어 눈을 감았습니다. 지수에게 엄마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남들보다 유난히 약하고 예민한 자신을 세상의 자극으로부터 보호해주는 유일한 보호막. 또래들이 밖에서 뛰어놀 때 양호실에 누워있던 지수의 곁을 지킨 것도, 연주회 때마다 무대 뒤에서 떨리는 손을 잡아준 것도 엄마였습니다. 들어가서 자. 여기서 자면 감기 들어. 인화의 부축을 받으며 지수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침대에 눕자마자 의식이 흐려졌습니다. 방문이 닫히기 직전 문틈으로 인화가 지수를 지켜보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것은 딸의 안온한 잠을 확인하는 세상에서 가장 헌신적인 어머니의 눈빛이었습니다. 빗소리가 멀어지고 지수는 깊은 수면의 늪으로 가라앉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비는 그쳐 있었습니다. 습기를 머금은 햇살이 거실 깊숙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주말을 맞아 지수는 짐 정리를 하기로 했습니다. 거실 한 구석에 쌓인 박스들. 지수는 느릿한 동작으로 책과 악보를 분류했습니다. 몸은 여전히 물먹은 솜처럼 무거웠습니다. 어젯밤 약을 먹고 10시간을 잤는데도 아침에 일어나는 건 늘 힘겨운 싸움이었습니다. 지수는 습관적으로 관자놀이를 눌렀습니다. 지수야, 무리하지 마. 엄마가 해줄게. 부엌에서 과일을 깎던 인화가 다가왔습니다. 아니야, 내 물건이잖아. 천천히 하면 돼. 그러다 또 어지럽다고 주저앉을까봐 그러지. 너 저번에 짐 싸다가 코피 쏟았잖아. 인화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지수의 손에서 책을 가져갔습니다. 지수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자신은 남들보다 약했으니까요. 그럼 엄마, 나 다락방만 좀 다녀올게. 선우가 어릴 때 사진 필요하대서 앨범만 찾아올게. 다락방? 사각, 사각. 과일을 깎던 칼날 소리가 멈췄습니다. 인화의 시선이 과일 껍질 끝에 머물렀습니다. 거기 먼지 많은데 그냥 엄마가 나중에 찾아주면 안 될까? 아니야, 내가 보고 싶은 것도 있어서 그래. 금방 내려올게. 앨범 박스만 들고 오면 되니까. 지수는 가볍게 대답하고 안방 구석에 사다리를 내렸습니다. 끼익, 낡은 경첩 소리가 집안의 정적을 찢으며 울려 퍼졌습니다. 인화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지만 더 이상 말리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과도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갔을 뿐이었습니다. 지수는 다락방으로 올라갔습니다. 공기 중에 부유하는 먼지가 작은 틈으로 들어온 햇살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퀴퀴한 종이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지수는 구석에 놓인 상자들을 뒤적였습니다. 초등학교 상장, 낡은 곰 인형, 그리고 가장 안쪽에 끈으로 묶인 낡은 앨범 박스가 보였습니다. 지수는 앨범을 꺼내 들었습니다. 묶인 끈을 풀고 표지를 넘기자 오래된 필름지 냄새가 훅 끼쳐왔습니다. 페이지를 넘기던 지수의 손이 멈췄습니다. 앨범 뒷장에 숨겨진 듯 끼워져 있던 사진 한 장이 툭 바닥으로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지수는 허리를 굽혀 사진을 주워 들었습니다. 빛바랜 흑백 사진이었습니다. 촌스러운 단발머리를 한 젊은 여자가 만삭의 배를 두 손으로 감싸 안고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자신과 똑 닮은 엄마의 모습. 하지만 지수는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얼굴이었습니다. 저토록 티 없이 맑고 행복한 미소라니. 사진 아래 적힌 글씨. 1995. 봄. 지수가 태어난 해였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뭉클해졌습니다. 늘 나 때문에 걱정 가득한 얼굴만 보다가 이렇게 행복하게 웃는 엄마의 모습을 보니 낯설면서도 반가웠습니다. 지수는 사진을 들고 사다리를 내려왔습니다.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엄마, 이거 봐. 다락방 앨범에 이런 게 있네. 지수는 부엌으로 가서 인화에게 사진을 내밀었습니다. 엄마 젊었을 때 나랑 완전 붕어빵이네. 나 뱃속에 있을 때지. 표정이 너무 좋아 보여. 지수는 순수하게 감탄하며 웃었습니다. 그러나 그 웃음은 3초를 넘기지 못했습니다. 설거지하던 인화가 고개를 돌려 사진을 확인한 순간이었습니다. 쨍그랑. 인화의 손에서 비눗물 묻은 접시가 미끄러져 개수대 안으로 떨어졌습니다. 날카로운 파열음이 부엌을 때렸습니다. 인화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습니다. 그것은 추억을 마주한 사람의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마주쳐서는 안 될 공포를 혹은 묻어버린 범죄의 증거를 본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인화는 젖은 손도 닦지 않고 거칠게 사진을 낚아챘습니다. 지수의 손끝이 스칠 만큼 다급하고 신경질적인 손길이었습니다. 엄마, 이걸 뭐하러 가지고 왔어? 인화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인화는 사진을 보지도 않고 손 안에서 구겨버렸습니다. 마치 더러운 오물이라도 만진 것처럼 손가락 마디마디에 힘을 주어 지시겠습니다. 아니, 앨범 정리하다가 그냥 반가워서 먼지 묻은 걸 식탁까지 들고 와서 뭐하는 짓이야. 인화가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평소에 온화한 엄마라고는 믿기지 않는 찢어질 듯한 고성이었습니다. 지수는 얼어붙었습니다. 단순히 옛날 사진 한 장일 뿐인데 엄마는 왜 저렇게까지 과민하게 반응하는 걸까? 마치 그 사진 속의 시간을, 내가 뱃속에 있던 그 10달을 끔찍하게 혐오하는 사람처럼. 인화는 구겨진 사진을 앞치마 주머니에 쑤셔넣고는 도망치듯 다시 설거지통 앞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달그락. 접시 부딪히는 소리가 위태롭게 이어졌습니다. 인화의 굽은 등이 가쁘게 오르내리고 있었습니다. 지수의 마음속에 작은 균열이 생겼습니다. 내 탄생의 기록을 보고 공포에 질리는 엄마. 그리고 그것을 필사적으로 숨기려는 엄마. 도대체 저 사진에 무엇이 있길래? 지수는 아무 말 없이 부엌을 나왔습니다. 인화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지수는 자신의 방으로 돌아와 문을 닫았습니다. 철컥. 잠금 장치를 돌렸습니다. 29년 만에 처음으로 엄마와의 사이에 벽을 세운 순간이었습니다. 닫힌 문 너머로 그릇 씻는 소리만이 신경질적으로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잠긴 방문 앞으로 발소리가 다가왔습니다. 사박, 사박. 슬리퍼를 끌지 않고 걷는 인화 특유의 가벼운 발소리였습니다. 지수는 침대 위에 웅크린 채 그 소리가 문 앞에서 멈추는 것을 느꼈습니다. 똑똑. 지수야. 낮보다는 가라앉은, 그러나 여전히 물기를 머금은 목소리였습니다. 자니? 지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이불을 턱 밑까지 끌어올렸습니다. 약 식어. 데워놨으니까 문 열어봐. 잠깐이면 돼. 지수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평소라면 알았어 하고 문을 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낮에 보았던 엄마의 그 낯선 눈빛이
사진을 구기던 손길이 자꾸만 떠올라 몸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이나는 더 이상 문을 두드리지 않았습니다. 소리를 지르지도 화를 내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문 앞에 가만히 서 있는 인기척만이 문틈으로 스며들어왔습니다. 미세한 옷깃 스치는 소리, 작게 내쉬는 한숨 소리, 그 고요한 기다림이 오히려 더 큰 압박으로 다가왔습니다. 지수는 숨소리조차 내지 못하고 문고리를 응시했습니다. 한참 뒤에야 발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그래. 피곤하면 그냥 자라. 식탁에 둘 테니까 내일 아침에라도 꼭 먹어.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지수는 그제야 참았던 숨을 토해냈습니다. 억지로 강요하지 않고 물러서는 엄마. 하지만 지수는 알고 있었습니다. 내일 아침이 되면 식탁 위에는 차게 식은 약 사발이 죄책감처럼 자신을 기다리고 있을 것임을. 그렇게 29년 만에 처음으로 약 없는 밤이 지났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수는 눈을 떴습니다. 커튼 틈으로 들어온 햇살이 먼지 위를 부유하고 있었습니다. 지수는 습관처럼 미간을 찌푸리며 일어났습니다. 어제 약을 안 먹었으니 묵직한 두통이 관자놀이를 짓누를 거라 예상했습니다. 팔다리가 물먹은 솜처럼 늘어질 거라 각오했습니다. 지수는 침대에서 발을 내디뎠습니다. 그리고 멈칫했습니다. 머리가 맑았습니다. 마치 찬물로 세수를 한 직후처럼 시야가 선명했습니다. 발바닥이 바닥에 닿는 감각이 또렷했고 주먹을 쥐자 손가락 마디마디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늘 지수를 괴롭히던 아침의 무기력증, 그 끈적하고 불쾌한 막이 거친 기분이었습니다. 지수는 제자리에서 가볍게 뛰어보았습니다. 쿵. 심장이 뛰었지만 그것은 고통스러운 박동이 아니라 살아있는 리듬이었습니다. 시계를 보았습니다. 아침 7시 알람도 없이 눈이 떠졌습니다. 지난 29년 동안 약을 먹고 잔 날에는 한 번도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이상하다. 지수는 자신의 손바닥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엄마는 약을 안 먹으면 몸이 상한다고 했습니다. 기운이 빠질 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왜 약을 안 먹은 오늘이 더 개운한 걸까요? 지수는 방문을 열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부엌에서는 이나가 아침상을 차리고 있었습니다. 식탁 한가운데에는 어제 지수가 먹지 않은 약 사발이 놓여 있었습니다. 다시 데웠는지 김이 모락모락 나고 있었습니다. 일어났니? 이나가 국을 풀며 무심하게 물었습니다. 퀭한 눈이었지만 어젯밤의 서운함은 내색하지 않는 얼굴이었습니다. 와서 앉아. 약부터 마시고 밥 먹자. 너무나 당연한 순서였습니다. 지수는 식탁에 앉으며 제법 가벼운 목소리로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나 오늘 컨디션 되게 좋아. 그래. 이나는 지수를 보지도 않고 숟가락을 놓았습니다. 응. 머리도 하나도 안 아프고 몸도 가벼워. 약 안 먹었는데도 오히려 더 개운한 것 같아. 오늘은 안 먹어도 될 것 같은데? 지수의 말에 이나의 손이 멈췄습니다. 이나가 천천히 고개를 들어 지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은 화가 난 것도 놀란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철없는 아이의 투정을 듣는 어른의 눈빛이었습니다. 지수야. 이나가 낮게 불렀습니다. 그거 반짝 그러는 거야. 원래 몸살 나기 직전에 몸이 붕 뜬 것처럼 가벼울 때가 있어. 내가 지금 딱 그래. 어제 무리해서 신경이 곤두서 있으니까 아픈 줄도 모르는 거야. 그러다 긴장 풀리면 한순간에 알아눕는다. 이나는 너무나 확신에 차서 말했습니다. 지수의 생생한 감각을 조만간 닥쳐올 몸살의 전조로 단정 지어버린 것입니다. 아닌데. 진짜 괜찮은데. 엄마 말 들어.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그냥 먹어.
하루 건너뛰었으니까 보충해야지. 이나는 약 사발을 지수 쪽으로 툭 밀었습니다. 더 이상의 톤은 달지 말라는 듯한 단호함이었습니다. 지수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자신의 몸에서 느껴지는 활력보다 29년을 간호해온 엄마의 경험치기 더 오를 거라는 습관적인 믿음이 지수를 눌렀습니다. 알았어. 지수는 약 사발을 들었습니다. 쓰고 비릿한 냄새가 코끝을 찔렀습니다. 어제까지는 구원의 냄새였던 것이 오늘은 어쩐지 거북하게 느껴졌습니다. 꿀꺽. 지수는 약을 단숨에 들이켰습니다. 빈 그릇을 내려놓자 이나가 깊은 한숨을 내쉬며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잘했어. 이나의 얼굴에 번지는 표정. 그것은 안도감이었습니다. 하지만 지수의 눈에는 그 안도감이 기이하게 비쳤습니다. 딸의 건강을 확인한 어머니의 표정이라기엔 어딘가 지나치게 절박해 보였습니다. 마치 고장난 기계를 다시 정상 작동되도록 고쳐놓은 기술자의 만족감 같은 것. 내가 안 아프다는데 엄마는 왜 약을 먹이고 나서야 저렇게 안심하는 걸까? 식사를 하는 동안 지수의 몸에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방금 전까지 느껴졌던 그 상쾌함이 검은 물에 덮여 서서히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눈꺼풀이 다시 무거워졌고 손끝에 힘이 빠지며 나른함이 밀려왔습니다. 지수는 숟가락을 든 채 멍해지는 정신을 붙잡았습니다. 아침에 느꼈던 그 개운함은 정말 몸살의 전조였을까? 아니면 이 나른함이야말로 약이 주는 진짜 증상인 걸까? 그날 밤부터였습니다. 지수가 엄마 몰래 약을 뱉어내기 시작한 것은 그저 오늘 아침에 느꼈던 그 생경한 활력을, 그 맑은 정신을 한 번만 더 느껴보고 싶다는 호기심 때문이었습니다. 저녁 9시 이나가 약을 가져왔습니다. 지수는 순순히 약을 입에 머금었습니다. 그리고 이나가 나가자마자 화장실로 달려가 세면대에 약을 뱉어냈습니다. 검은 물이 하얀 도자기 위를 흘러내려갔습니다. 수돗물을 틀어 흔적을 지우면서 지수는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엄마의 정성을 버린다는 죄책감.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죄책감은 놀라움으로 바뀌었습니다. 약을 뱉어내기 시작한 지 3일째. 지수의 몸은 확연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것이 두렵지 않았고 활을 쥐는 손끝에 힘이 실렸습니다. 머리가 맑아지자 그동안 흐릿하게만 보였던 집안의 풍경들이 선명하게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식탁 위에는 정갈한 아침상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이나는 식사를 하는 지수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밥맛이 좀 좋니? 응. 오늘따라 맛있네. 지수는 맑아진 눈으로 숟가락을 움직였습니다. 약 기운이 거치자 뇌의 회로가 정상적으로 맞물려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사고가 선명해지자 자연스럽게 며칠 전 다락방에서 보았던 사진 한 장이 떠올랐습니다. 1995년의 사진. 만삭의 배를 안고 환하게 웃던 엄마. 그 사진 속 엄마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적어도 그 미소를 짓게 만든 대상 렌즈 너머에서 셔터를 눌러준 누군가가 존재했을 것입니다. 아빠. 지수의 생각은 자연스럽게 아버지에게로 흘러갔습니다. 이나는 늘 말했습니다. 지수가 태어나고 100일도 안 되어 아빠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다고. 그 말이 너무 슬퍼서 어린 지수는 아빠에 대해 더 묻지 못하고 자랐습니다. 하지만 문득 기이한 위화감이 지수를 스쳤습니다. 사고로 돌아가셨다는 건 알지만 그 전까지의 시간은 분명 존재했을 텐데, 엄마가 임신했을 때 아빠는 분명 곁에 있었을 텐데. 지수의 시선이 무의식적으로 집안을 훑기 시작했습니다. 거실 장식장, 텔레비전 옆에 서랍, 벽에 걸린 달력. 깨끗했습니다.
너무나 깨끗해서 서늘할 정도였습니다. 그곳에는 함께했던 시간의 증거가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연애 시절 주고받은 편지, 손수건 한 장, 심지어 결혼 사진조차 보이지 않았습니다. 엄마는 슬픔 때문에 다 태웠다고 했지만 29년 동안 남편의 흔적을 먼지 하나 남기지 않고 완벽하게 소거했다는 사실이 새삼스럽게 낯설게 다가왔습니다. 지수는 국을 떠먹다 말고 가벼운 호기심을 담아 입을 열었습니다. 의심이라기보다는 부모님의 과거에 대해 갖는 자연스러운 궁금증이었습니다. 엄마, 왜 나 결혼할 때 혼주석에는 그냥 엄마 혼자 앉을 거지? 인화의 젓가락질이 멈췄습니다. 그걸 왜 물어? 당연한 소리를 아니 남자친구가 궁금해하길래 아버지는 어떤 분이셨냐고 묻는데 내가 할 말이 없더라고. 기억나는 게 하나도 없어서. 지수는 인화의 표정을 살폈습니다. 평소 아빠 이야기를 꺼내면 법 없이도 살 사람이었다. 너를 끔찍이 아꼈다며 눈시울을 붉히던 엄마였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반응은 미묘하게 건조했습니다. 그냥 회사원이셨어. 성실했고 마치 남의 이야기를 하듯 혹은 텍스트로 외운 설정을 읊듯 짧은 대답이었습니다. 인하는 지수의 눈을 피하며 콩자반을 집어 밥 위에 올렸습니다. 사진 한 장도 없어? 선우가 식전 영상 만들 때 쓰고 싶다는데. 저번에 다락방 보니까 내 어릴 때 사진은 있던데 아빠 건 하나도 못 봤어. 혹시 내가 못 찾은 건가 해서. 그 순간 탁! 인하가 젓가락을 식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그 소리가 날카롭게 정적을 깼습니다. 밥 먹는데 왜 자꾸 죽은 사람 타령이야? 인하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내가 몇 번을 말하니 죽은 사람 물건 끼고 있어봤자 너한테 안 좋다고. 부정 탄다고. 너 자꾸 그러면 엄마 화낸다. 지수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엄마의 반응은 슬픔이라기보다는 귀찮음 혹은 예민함에 가까워 보였습니다. 누군가가 잘 정돈해둔 서랍을 어지럽힐 때 느끼는 불쾌함, 혹은 완벽하게 통제된 구역에 이물질이 들어왔을 때의 짜증. 지수는 식탁 아래 무릎 위에서 손을 꼼지락거렸습니다. 이상했습니다. 1995년의 만삭 사진. 엄마는 그것을 보고 불같이 화를 내며 숨겼습니다. 그리고 아빠의 흔적. 집안 어디에도 없습니다. 단순히 슬퍼서 치운 것이라기엔 그 부재가 너무나 철저했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도려낸 것 같았습니다. 29년의 시간 동안 아빠라는 존재는 증발해버리고 이 거대한 집에는 오직 엄마와 나 단둘만의 숨소리만 남은 것 같은 기이한 적막감이 느껴졌습니다. 엄마는 왜 나를 과거도 없는 사람으로 만들려 할까? 엄마가 지우려고 하는 그 과거 속에 내가 모르는 무언가가 있다는 느낌. 우리 가족의 역사에는 숭숭 뚫린 구멍이 너무 많다는 느낌이 지수를 막연하게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아빠의 흔적, 1995년의 사진을 구기던 엄마의 손, 그리고 약을 먹지 않아도 괜찮다고 말하는 딸을 바라보는 불안한 눈빛. 거대한 집에는 지수가 모르는 침묵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지수는 창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그 침묵 속에 자신이 감당하기 힘든 진실이 숨어 있을지도 모른다는 서늘한 예감을. 약을 뱉어내기 시작한 지 열흘이 지났습니다. 지수의 이중 생활은 완벽했습니다. 밤 9시가 되면 엄마가 주는 약을 받아 입에 머금었고 엄마가 방문을 닫고 나가면 소리 없이 화분으로 다가가 뱉어냈습니다. 검은 물을 받아낸 벤자민 나무는 잎끝이 누렇게 타들어가고 있었지만 인화는 아직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 열흘 동안 지수의 세상은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변하고 있었습니다.
이른 아침 지수는 알람 소리도 없이 눈을 떴습니다. 커튼 틈으로 들어온 햇살이 먼지 위를 부유하고 있었습니다. 지수는 습관처럼 미간을 찌푸리며 몸을 일으켰지만 늘 어깨를 짓누르던 물 젖은 솜니불 같은 무게감은 없었습니다. 머리는 맑았고 시야는 선명했습니다. 지수는 침대에서 내려와 가볍게 스트레칭을 했습니다. 우두둑 뼈마디가 맞춰지는 소리가 경쾌하게 들렸습니다. 오늘도 컨디션이 좋아. 거울 속에 비친 얼굴에는 생기가 돌았습니다. 지수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방문을 열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부엌에서는 이나가 아침상을 차리고 있었습니다. 보글보글 끓는 찌개 냄새와 도마를 두드리는 칼질 소리. 29년 동안 반복되어 온 지극히 평범하고 평화로운 아침 풍경이었습니다. 일어났니? 이나가 뒤를 돌아보며 물었습니다. 네. 냄새 좋다. 오늘 메뉴 뭐야? 지수는 식탁 의자를 빼며 아무렇지 않게 물었습니다. 이나는 지수의 얼굴을 잠시 바라보았습니다. 붓기 없는 눈, 맑은 안색. 이나의 표정이 눈에 띄게 편안해졌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김치찌개. 와서 앉아. 이나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밥그릇을 지수 앞에 놓아주었습니다. 다른 말은 없었습니다. 굳이 확인할 필요가 없었으니까요. 지수가 제 시간에 일어나 밥상 앞에 앉았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이나에게 이 아침은 완벽했습니다. 지수는 묵묵히 밥을 입에 넣었습니다. 따뜻한 밥알이 씹히는 감각이 생생했습니다. 지수는 국을 떠먹으며 식탁 맞은편에 엄마를 힐끔 보았습니다. 엄마는 평온한 얼굴로 나무를 다듬고 있었습니다. 딸이 주는 대로 약을 잘 먹고 있다는 의심 없는 얼굴. 지수는 식탁 아래서 주먹을 쥐었다 펴보았습니다. 손끝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약을 버린 지 열흘. 몸은 날이 갈수록 가벼워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확실해졌습니다. 나를 아프게 했던 건 내 몸이 아니라 엄마가 주던 그 검은 물이었다는 사실이. 하지만 예민한 엄마에게 물어볼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오늘 리허설이지? 늦지 않게 얼른 먹고 가. 응. 오늘 마지막 리허설이라 좀 중요해. 지수는 밥그릇을 깨끗이 비웠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힘이 넘치는 아침이었습니다. 오후 2시 리허설 홀 지수의 발걸음은 구름 위를 걷는 듯 가벼웠습니다. 버스 정류장에서 홀까지 걷는 가파른 오르막길을 단 한 번의 쉼도 없이 올라왔지만 숨조차 차지 않았습니다. 폐부 깊숙이 들어오는 공기가 달콤했습니다. 단원들은 이미 도착해 악기를 조율하고 있었습니다. 지수는 자신의 자리에 앉아 활을 꺼냈습니다. 송진을 바르는 손놀림에 거침이 없었습니다. 지수 씨, 오늘따라 기분 좋아 보이네. 옆자리 첼로 주자가 말을 걸어왔습니다. 네, 오늘 컨디션이 좀 괜찮네요. 지수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지워진 아빠의 흔적도, 의심스러운 엄마의 태도도 이 순간만큼은 지수의 머릿속에서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음악과 건강해진 나 자신만이 존재하는 세상이었습니다. 지휘자가 단상에 올랐습니다. 지휘봉이 허공을 갈랐고 웅장한 서곡이 시작되었습니다. 지수의 활이 현을 그었습니다. 찌르르 손끝에서부터 어깨까지 전해지는 진동이 짜릿했습니다. 예전에는 활을 켤 때마다 팔 근육이 비명을 지르는 듯 했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근육이 단단하게 활을 지탱해 주었고 손가락은 지판 위를 날렵하게 춤추었습니다. 소리가 컸습니다. 단단하고 명료했습니다. 지휘자가 지수 쪽을 보며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수는 몰입했습니다. 활털이 현을 긁으며 만들어내는 마찰음조차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몸이 가벼우니 소리도 가벼웠고 마음이 맑으니
선율도 투명했습니다. 그저 연주하는 행위 자체가 주는 순수한 쾌감이 전신을 감쌌습니다. 곡은 절정을 향해 치닫고 있었습니다. 빠르고 격렬한 16분 음표의 패시지가 이어지는 솔로 파트였습니다. 지수는 숨을 들이쉬고 집중했습니다. 활을 쥔 오른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툭! 마치 뇌에서 오른손으로 연결된 전선 하나가 예고도 없이 가위로 싹둑 잘려나간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활을 꽉 쥐고 있던 소나기의 힘이 핑 하고 풀려버렸습니다. 의지와 상관없이 손가락이 펴졌고 바이올린 활이 손에서 미끄러져 나갔습니다. 타닥! 활이 보면대를 치고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요란한 소음이 연주 소리를 뚫고 리허설 홀에 울려 퍼졌습니다. 음악이 멈췄습니다. 지휘자의 지휘봉이 허공에서 정지했습니다. 수십 명의 단원들의 시선이 일제히 지수에게 꽂혔습니다. 지수는 멍하니 자신의 오른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단순히 긴장해서 떨리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손 안에 살아있는 벌레가 기어다니는 것처럼 근육들이 제멋대로 수축하고 이완하며 기괴하게 비틀리고 있었습니다. 지수 씨, 왜 그래요? 옆자리 단원이 걱정스런 얼굴로 다가왔습니다. 지수는 떨리는 오른손을 왼손으로 꽉 움켜쥐었습니다. 하지만 떨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왼손까지 타고 올라와 온몸을 흔들었습니다. 아니, 손이,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턱이 덜덜 떨렸습니다. 손가락이 굽혀지지도 펴지지도 않았습니다. 내 몸인데 내 몸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끔찍한 마비감이 팔을 타고 어깨로, 목으로 기어 올라왔습니다. 괜찮아요? 어디 아파요? 지휘자가 단상에서 내려오며 물었습니다. 지수는 고개를 저으려 했지만 몸이 휘청거렸습니다. 눈앞이 하얗게 전멸했습니다. 조금 전까지 느꼈던 그 넘치던 활력은 온데간데 없고 깊은 낭떠러지로 추락하는 듯한 공포만이 남았습니다. 지수는 바닥에 떨어진 활을 주우려 했습니다. 하지만 손이 말을 듣지 않아 활을 집을 수조차 없었습니다. 손가락이 갈퀴처럼 굳어버린 채 허공을 헛돌았습니다. 왜 이러지? 나 다 나았잖아. 약 끊었잖아. 혼란스러운 머릿속에서 단 하나의 단어가 섬광처럼 터졌습니다. 금단 현상. 엄마가 주던 그 약. 안 먹으면 몸이 상한다고 했던 그 말. 그것은 단순히 몸보신용 약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중독. 지수는 다른 가능성을 떠올리지 못했습니다. 아니, 떠올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약을 끊고 건강해졌다가 다시 아파진 이 상황을 지수의 머리는 오직 한 가지 방향으로만 해석했습니다. 엄마가 나에게 치료제를 먹인 게 아니었다. 나를 약물에 중독시켜 놓고 약을 끊으면 견딜 수 없게 만들어버린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치밀어 오르는 분노와 배신감이 공포를 압도했습니다. 지수는 비틀거리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악보가 쏟아지고 의자가 넘어졌습니다. 지수 씨, 어디 가요? 뒤에서 부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지수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바이올린을 케이스에 구겨 넣듯 담고 도망치듯 리허설 홀을 뛰쳐나왔습니다. 저녁 8시 50분. 지수가 탄 택시가 아파트 단지 입구에 멈췄습니다. 지수는 비틀거리며 차에서 내렸습니다. 엘리베이터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얼굴은 땀과 눈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머리카락은 헝클어졌고 눈빛은 도끼 어린 짐승처럼 번들거렸습니다. 오른손은 여전히 주머니 속에서 미친 듯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띵!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익숙한 현관문이 보였습니다.
29년 동안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다고 믿었던 그 문이 이제는 마녀가 사는 과자집의 입구처럼 소름 끼치게 느껴졌습니다. 지수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하지만 떨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른쪽 팔 전체가 덜덜거리는 것을 느끼며 지수는 도어락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띠띠띠띠. 문이 열렸습니다. 거실에는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부엌에서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익숙한 냄새가 훅 끼쳐왔습니다. 밤 9시가 가까워지면 어김없이 피어오르는 냄새. 젖은 흙 냄새와 비릿한 쇠 냄새. 지순이 오늘 일찍 왔네. 부엌에서 이나가 나왔습니다. 앞치마를 두른 채 손에는 갓 다려낸 약 사발을 들고 있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검은 물. 마침 약 다 됐는데 씻고 와서 얼른 마시자. 이나는 평온했습니다. 딸의 상태 따위는 안중에도 없는 듯 오직 약 먹일 시간에 맞춰 약을 대령했다는 사실에만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그 기계적인 평온함이 지수의 이성을 끊어놓았습니다. 이나의 시선이 지수의 헝클어진 머리와 창백한 얼굴, 그리고 무엇보다 사시나무처럼 떨리고 있는 지수의 오른손에 꽂혔습니다. 지수야, 너. 이나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습니다. 지수는 신발도 벗지 않은 채 거실로 성큼성큼 들어갔습니다. 엄마. 지수의 목소리가 떨림과 함께 으르렁거렸습니다. 이게 뭐야? 지수는 떨리는 오른손을 이나의 눈앞에 들이밀었습니다. 제멋대로 뒤틀리는 손가락, 튀어오르는 근육. 그것은 끔찍하고 기괴했습니다. 내 손 왜 이러는 거냐고. 나한테 무슨 짓을 한 거야. 이나는 이제 약을 먹어도 효과가 점점 떨어지고 섭취량을 늘려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지수야, 진정해. 일단 이 약부터 마시자 얼른. 이나가 다급하게 약 사발을 들이밀었습니다. 그놈의 약. 내 손이 이렇게 됐는데도 엄마는 오로지 저 검은 물을 먹이는 것에만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치워. 더 이상 안 먹을 거야. 지수가 이나의 팔을 거칠게 뿌리쳤습니다. 약 사발이 흔들리며 검은 물이 바닥에 튀었습니다. 약 때문이지? 그치. 며칠 안 먹었다고 바로 금단현상까지 오잖아. 도대체 나한테 뭘 먹인 거야? 지수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슬픔이 아닌 분노의 눈물이었습니다. 뭐? 너 약을 안 먹었어? 왜? 먹어야 한다고 했잖아. 엄마 말 믿어. 아니, 못 믿겠어. 안 먹으면 몸 상한다고 했잖아. 안 먹으면 큰일 난다고 했잖아. 그게 이거였어? 나를 약쟁이로 만들어서 그 약 없으면 손 하나 까딱 못하는 병신으로 만들려고 했던 거야?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지수야. 이나가 울먹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지수의 귀에는 그 말이 변명으로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뭐가 아닌데. 멀쩡하던 손이 왜 갑자기 마비가 되는데. 엄마가 평생 나한테 먹인 거 도대체 정체가 뭐냐고. 지수의 시선이 식탁 위에 놓인 약탕기로 향했습니다. 보글보글. 아직 덜 옮겨 담은 약이 약탕기 안에서 끓고 있었습니다. 지수는 약탕기 쪽으로 달려갔습니다. 안 돼. 이나가 비명을 지르며 뒤쫓아왔습니다. 하지만 분노에 찬 지수가 더 빨랐습니다. 지수는 뜨거운 김이 뿜어져 나오는 약탕기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손이 떨려서 제대로 잡히지 않았지만 악에 바친 힘으로 기어이 들어 올렸습니다. 지수야, 제발. 그거 내려놔. 뜨거워. 이나가 지수의 옷자락을 붙잡고 매달렸습니다. 나 인터넷에서 다 찾아봤어. 데리민하우젠 증후군. 타인의 병을 과장하거나 조작하여 주변의 관심을 끌고 자신의 존재 가치를 확인하려는 정신질환. 주로 보호자가 피보호자를 대상으로 행하며
환자를 끊임없이 병약한 상태로 유지함으로써 헌신적인 간호자라는 역할에 집착한다. 평생 나 이렇게 가둬두고 살고 싶었지? 아빠도 지우고 내 기억도 지우고 이제는 내 몸까지 망가뜨려서 내가 인형이야? 내가 엄마 장난감이냐고. 지수는 이나를 노려보았습니다. 이제 끝이야. 쾅. 지수는 들고 있던 약탕기를 거실 바닥을 향해 내동댕이 쳤습니다. 묵직한 사기 그릇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검은 액체가 폭발하듯 사방으로 튀어올랐습니다. 바닥을 적시는 검은 물, 피어오르는 뜨거운 김 그리고 깨진 파편들이 거실을 난장판으로 만들었습니다. 정적이 흘렀습니다. 지수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바닥에 흩뿌려진 검은 물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이나가 바닥으로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지수가 상상조차 하지 못한 행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나는 깨진 사기 조각이 널려있는 바닥을 기어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날카로운 파편에 무릎이 찔리고 손바닥이 베어 붉은 피가 배어 나왔지만 이나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안 되는데. 이거 없으면 안 되는데. 이나는 바닥에 쏟아진 검은 약물을 맨손으로 허겁지겁 쓸어 담으려 했습니다. 손가락 사이로 검은 물과 붉은 피가 섞여 흘러내렸습니다. 지수 약인데. 귀한 건데. 너 이거 먹어야 해. 제발 엄마 말 믿어. 이나는 울면서 주문을 외우듯 중얼거리며 바닥을 훔쳤습니다. 그 모습은 딸을 통제하려는 독재자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무언가에 쫓기는 벼랑 끝에 몰린 짐승의 처절한 몸부림이었습니다. 지수는 뒷걸음질 쳤습니다. 분노로 뜨거웠던 머리가 차갑게 식어내렸습니다. 엄마의 저 모습, 저건 정상이 아니다. 단순히 딸을 통제하려는 집착을 넘어선 더 깊고 어두운 광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엄마는 미쳤다. 이 집은 지옥이다. 여기서 나가야 한다. 지수의 시선이 안방으로 향했습니다.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화장대 옆에 놓인 잠긴 서랍장. 엄마가 늘 열쇠를 목에 걸고 다니며 절대 열어보지 못하게 했던 그곳. 저기에 답이 있을 것이다. 엄마가 숨기는 1995년의 진실과 아빠의 행방과 이 끔찍한 약의 정체가. 지수는 바닥을 기고 있는 이나를 뒤로하고 안방을 향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뒤에서 이나의 절규가 터져 나왔지만 지수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화장대 의자를 집어들었습니다. 이제 모든 진실을 마주할 시간이었습니다. 단단한 원목 서랍장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지수의 손에 들린 화장대 의자가 서랍장의 잠금 장치를 내리찍었습니다. 나무 파편이 사방으로 튀었고 지수의 오른손은 여전히 통제 불능으로 덜덜 떨리고 있었지만 그 떨림조차 파괴의 동력이 되었습니다. 나무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째에 자물쇠를 물고 있던 나무판이 쩍 하고 갈라졌습니다. 자물쇠가 바닥에 떨어져 쨍 소리를 냈습니다. 뒤에서 이나의 비명이 들렸습니다. 안 돼. 거실에서 기어오던 이나가 안방 문턱에 나타났습니다. 무릎에 피가 번져 있었고 두 손바닥이 검은 약과 붉은 피로 뒤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나는 문틀을 잡고 일어서려 했지만 무릎이 꺾여 다시 주저앉았습니다. 그 상태로 안방 바닥을 기어 지수에게 다가왔습니다. 그거 열지 마. 제발. 지수는 듣지 않았습니다. 서랍을 잡아당겼습니다. 안에 오동나무 상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뚜껑에 작은 장미꽃이 양각되어 있었고 나무결 사이로 세월의 흔적이 깊게 패여 있었습니다. 예상보다 묵직했습니다. 뚜껑을 열었습니다. 3가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검은 표지의 노트 한 권, 투명 비닐에 쌓인 진료 차트 묶음,
그리고 테이프가 감긴 낡은 USB 하나. USB에 유성 매직으로 무언가가 적혀 있었습니다. 글씨가 반쯤 지워져 있었지만 혜진이라는 두 글자와 1995라는 숫자는 읽을 수 있었습니다. 혜진. 모르는 이름이었습니다. 내려놔. 인화가 지수의 발치에 도달했습니다. 피 묻은 손이 지수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차갑고 축축한 손가락의 감촉이 발목 위를 적셨습니다. 지수는 본능적으로 발을 뺐습니다. 이게 뭐야? 지수가 노트를 들어 인화 앞에 내밀었습니다. 첫 페이지가 펼쳐졌습니다. 인화의 필체, 날짜, 체온, 식사량, 약 복용 시간, 1999년부터 시작되는 기록. 지수가 5살이 되던 해, 25년이야. 매일, 하루도 안 빠지고, 내 체온, 내 식사량, 내가 약을 몇 시에 먹었는지, 이게 뭐냐고. 인화가 바닥에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충혈되어 있었고, 입술에 검은 약 자국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건 내가 볼 게 아니야. 아니라고? 올라갔습니다. 내 이름이 적혀 있고 내 몸이 기록되어 있는데 내가 볼 게 아니야? 이건 관찰일지야, 실험일지야? 실험이 아니야. 인화가 소리쳤습니다. 바닥에 엎드린 자세에서 목에 힘줄이 드러날 만큼 고개를 젖히고 외쳤습니다. 평생 딸에게 소리를 높인 적이 없던 사람의 비명이었습니다. 그건 인화의 입이 열리고 닫혔습니다. 무언가가 목구멍까지 올라왔다가 걸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말하려다 삼키는 유리 조각을 삼키는 얼굴. 지수는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USB를 집어들었습니다. 혜진이 누구야? 인화의 눈이 USB 위에 적힌 글씨를 보는 순간 얼굴에서 남은 혈색마저 빠졌습니다. 바닥에 엎드려 있던 몸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무릎에서 피가 흘러내렸지만 인화는 느끼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 인화의 손이 USB를 향해 뻗었습니다. 아까 거실에서 약을 쓸어 담을 때와 같은 절박함으로 그것만은 안 돼. 인화가 지수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피 묻은 손가락이 지수의 손목을 움켜쥐었습니다. 세게 뼈가 느껴질 만큼. 지수는 반사적으로 팔을 뒤로 잡아당겼지만 인화가 놓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의 몸이 뒤엉키고 화장대가 흔들렸습니다. 화장대 위에 거울이 비틀거렸고 병이 쓰러지며 바닥에 굴렀습니다. 나. 지수가 팔을 비틀며 외쳤습니다. 나요. 제발. 인화가 매달렸습니다. 딸의 팔에 온몸을 매달듯 두 손으로 붙잡고 놓지 않았습니다. 인화의 체중이 가벼웠습니다. 칼국수 집에서 새벽부터 반죽을 치고 오후에 돌아와 약을 다리고 저녁에 설거지를 하며 살아온 58배 몸이었습니다. 마른 팔에 힘줄만 남은 그 몸이 딸의 한 팔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읽으면 안 돼. 보면 안 돼. 엄마를 믿어. 인화의 목소리가 울음으로 갈라져 있었습니다. 매달린 채 고개를 들어 지수의 얼굴을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피와 약과 눈물이 뒤섞인 얼굴. 그 얼굴에서 지수는 자신이 한 번도 본 적 없는 것을 보았습니다. 공포였습니다. 그러나 자신을 향한 공포가 아니었습니다. 지수를 향한 공포. 딸이 무언가를 알게 될까봐, 그것을 알고 무너질까봐 두려워하는 방향이 다른 공포. 하지만 지수는 그것을 읽어내지 못했습니다. 지수의 눈에 비친 것은 오직 하나였습니다. 비밀을 들킬까봐 발악하는 사람. 지수는 자유로운 왼손으로 인화의 손가락을 하나씩 벌렸습니다. 새끼손가락부터. 인화의 손가락은 힘이 없었습니다. 25년 동안 반죽을 치고 약을 다린 손이었지만 딸의 젊은 힘 앞에서는 하나씩 벌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새끼손가락 약지, 중지.
손가락이 벌어질 때마다 인화의 입에서 작은 신음이 새어나왔습니다. 마치 손가락이 아니라 다른 무언가가 벌어지고 있는 것처럼. 마지막 손가락이 떨어졌습니다. 인화의 손이 허공을 잡았습니다. 손가락이 아무것도 잡지 못한 채 오므라들었습니다. 피 묻은 손바닥이 공기를 움켜쥐는 모습이 지수의 시야 끝에서 흔들렸습니다. 노트와 차트와 USB를 가슴에 끌어안은 채 지수는 뒤로 물러났습니다. 일어설 힘이 남아있지 않은 인화는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두 손이 무릎 위에 떨어지고 피가 한복 치마 위에 번졌습니다. 인화는 고개를 떨어뜨리고 그녀의 머리카락이 얼굴을 덮었습니다. 가지마. 바닥 가까이에서 올라온 목소리였습니다. 가면 안 돼. 약도 없이 나가면. 약? 지수가 웃었습니다. 웃음이라고 부를 수 없는 소리였습니다. 공기가 이빨 사이에서 갈라지는 소리. 그 약이 나를 이렇게 만든 거잖아. 이 떨리는 손. 이건 엄마가 만든 거야. 엄마가. 도대체 저 약의 정체가 뭐길래 말도 못해줘? 인화의 어깨가 무너졌습니다. 마지막으로 버티고 있던 것이 꺾이는 소리가 소리 없이 안방을 채웠습니다. 지수는 현관으로 걸어갔습니다. 운동화 끈을 묶는 손이 떨려서 한 번에 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시도에서 겨우 매듭이 만들어졌습니다. 뒤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안방에서 거실로, 거실에서 복도로. 인화가 기어오고 있었습니다. 벽을 짚고 가구를 잡고 무릎으로 끌려오는 소리. 슬리퍼가 바닥에 질질 끌리는 소리. 지수야. 인화의 목소리가 복도 끝에서 닿아왔습니다. 제발. 지수는 현관문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손바닥에 닿았습니다. 손잡이를 돌렸습니다. 지수야. 가지마. 제발. 지수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바깥 공기가 얼굴을 때렸습니다. 계단참의 형광등이 차갑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지수는 문 밖으로 나섰습니다. 현관문이 닫히기 직전 좁아지는 틈 사이로 인화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복도 끝에서 벽을 짚고 겨우 일어선 인화가 한 손을 현관 쪽으로 뻗고 있었습니다. 피 묻은 손, 아무것도 잡지 못하는 손, 입이 움직이고 있었지만 소리는 문 밖까지 닿지 못했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지수는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한 층, 두 층, 발소리가 콘크리트 벽에 부딪혀 메아리 쳤습니다. 세 층, 네 층, 숨이 찼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가슴에 안은 노트와 차트와 USB의 모서리가 갈비뼈 위를 눌렀습니다. 1층 현관 자동문이 열렸습니다. 저녁 공기가 들이닥쳤습니다. 바깥은 이미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가로등이 주황빛을 바닥에 쏟아내고 있었고 아파트 단지 놀이터에서 아이 하나가 그네를 타고 있었습니다. 삐걱, 삐걱. 그네 소리가 저녁 공기를 가르고 있었습니다. 지수는 걸었습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면서 다만 그 집에서 멀어지고 있다는 사실만이 발을 움직이게 했습니다. 등 뒤로 아파트 건물 어딘가에서 창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아주 멀리서 거의 들리지 않을 만큼 작게 누군가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바람에 실려왔습니다. 지수는 듣지 못한 척 걸었습니다. 아니, 들었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가슴에 아는 것들이 무거웠습니다. 노트 한 권, 차트 한 묶음, USB 하나. 무게로 치면 얼마 되지 않는 것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지수의 가슴 위에서 그것들은 29년의 무게로 눌리고 있었습니다. 거실에 인화만 남았습니다. 바닥에 쏟아진 검은 약은 장판 이음새 사이로 스며들어 굳어가고 있었습니다. 깨진 사기 파편이 거실 여기저기에 흩어져 있었고 안방에서 거실까지 이어진 장판 위에는
이나의 무릎이 끌린 자국이 피와 약으로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이나는 현관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문에 이마를 기대고 피 묻은 두 손을 문 위에 올려놓은 채 손가락 끝에서 핏줄기가 하얗게 칠해진 문 표면 위로 가느다란 줄을 그었습니다. 나 어떻게 해야 해?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이나의 어깨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소리 없이 문에 이마를 댄 채 두 눈에서 흘러내린 눈물이 턱을 타고 떨어져 현관 바닥 위에 작은 웅덩이를 만들었습니다. 부엌에서 찌개가 넘치고 있었습니다. 불 위로 국물이 흘러내리며 치직 소리를 냈고 탄 냄새가 집안에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나는 그것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집안에 양 냄새와 탄 냄새와 피 냄새가 뒤섞여 가라앉고 있었습니다. 밤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지수는 얼마나 걸었는지 몰랐습니다. 아파트 단지를 빠져나와 큰 길을 건너고 골목을 지나고 또 골목을 지났습니다. 해가 기울어 거리에 주황빛이 내려앉았다가 그것이 남색으로 바뀌고 다시 가로등의 노란빛으로 대체되는 동안에도 지수의 발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면서 다만 그 집에서 멀어지고 있다는 사실만이 발을 움직이게 했습니다. 가슴에 아는 노트와 차트와 USB가 걸을 때마다 갈비뼈 위를 눌렀습니다. 겉옷을 챙기지 못했습니다. 저녁 바람이 맨팔을 스칠 때마다 소름이 돋았지만 추위는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몸 안에서 타오르는 것이 추위보다 뜨거웠기 때문이었습니다. 정신을 차렸을 때 지수는 처음 보는 거리에 서 있었습니다. 간판의 글씨체도 가로수의 종류도 공기의 냄새도 낯선 곳이었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보았습니다. 부재중 전화 17통, 모두 이나. 문자 9통, 모두 이나. 지수는 화면을 끄고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골목 모퉁이에 낡은 모텔이 보였습니다. 장미 모텔이라고 적힌 간판의 미자, 네온이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장미읍 모텔. 글자가 불완전하게 밝혀지는 것이 지수의 상태와 닮아 있었습니다. 완전하다고 믿었던 것이 깨지고 빈자리가 어둠 속에서 깜빡이는. 지수는 카운터에서 방 열쇠를 받았습니다. 좁은 계단을 올라 문을 열었습니다. 곰팡이 냄새와 방향제가 뒤섞인 공기가 코를 찔렀습니다. 형광등이 한번 깜빡인 뒤 켜졌습니다. 좁은 방이었습니다. 낡은 침대 하나, 작은 텔레비전 하나, 그리고 오래된 컴퓨터 한 대. 거울에 금이 가 있었습니다. 금강 거울 속에서 지수의 얼굴이 두 조각으로 나뉘어 비쳤습니다. 지수는 침대 위에 3가지를 내려놓았습니다. 노트, 차트, USB. 낡은 시트 위에 나란히 놓인 3가지가 지수를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USB를 먼저 집어들었습니다. 테이프가 감긴 본체에 유성 매직으로 적힌 글씨. 반쯤 지워져 있었지만 읽을 수 있었습니다. 혜진 1995 3월. 혜진. 지수는 그 이름을 소리내어 읽어보았습니다. 입안에서 굴러가는 두 음절이 낯설었습니다. 모르는 이름이었습니다.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이름. 하지만 이것이 엄마의 잠긴 서랍 안에 25년치 관찰 노트와 함께 들어있었다는 사실이 지수의 손을 잡아 끌었습니다. 오래된 컴퓨터 전원을 켜고 USB를 꽂았습니다. 폴더 안에 영상 파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파일 이름은 없었고 확장자만 달려 있었습니다. 지수는 파일을 더블 클릭했습니다.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처음에는 흔들리는 화면이었습니다. 누군가 카메라를 제대로 고정하지 못한 듯 화면이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배경은 작은 병실이었습니다. 하얀 벽, 하얀 침대 시트,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에 공기 중 먼지가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화면 한쪽에 달력이 보였습니다. 1995년 3월. 그리고 여자가 나타났습니다. 지수의 숨이 멎었습니다. 다락방에서 발견한 흑백 사진. 지수와 소름 돋게 똑같이 생긴 젊은 시절 엄마. 하지만 사진 속에서 불러온 배를 감싸 안고 환하게 웃고 있던 모습과 화면 속 엄마의 모습은 전혀 달랐습니다. 엄마는 병실 침대에 비스듬히 기대 앉아 있었습니다. 볼이 깊게 패여 있었고 눈 밑에 검은 그림자가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배가 불러 있었지만 엄마의 몸은 너무 말라 있었습니다. 팔뚝에 핏줄이 비쳤고 손목에는 수액 자국이 여러 겹 겹쳐 있었습니다. 몸은 이미 한계에 다다른 사람의 것이었지만 배 안의 생명만이 엄마를 이 침대 위에 붙들어 두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엄마가 카메라를 바라보았습니다. 입술이 갈라져 있었고 그 갈라진 입술 사이로 미소가 번졌습니다. 힘겹지만 따뜻한 미소. 엄마가 입을 열었습니다. 인화야. 지수의 심장이 멈추었습니다. 인화. 엄마의 이름. 영상 속 엄마는 엄마가 아니었습니다. 이 여자는 엄마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아닌 다른 사람이 엄마의 이름을 부르는 목소리를 지수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목소리는 인화의 목소리와 닮아 있었습니다. 같은 음색, 같은 높이. 하지만 인화의 목소리에는 없는 것이 이 여자의 목소리에는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은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부드러움. 인화야. 이거 찍는 법 몰라서 한참 걸렸다. 여자가 약하게 웃었습니다. 웃음이 기침으로 바뀌었습니다. 한참을 기침하다가 다시 카메라를 바라보았습니다. 눈에 물기가 고여 있었지만 울고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울 힘조차 아끼는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아기 낳고 나면 나는 버티기 힘들 거라고 했어. 여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금방 스스로 다잡았습니다. 카메라 너머에 있을 사람에게 걱정을 주지 않으려는 것처럼. 그래서 이거 남기는 거야. 내가 말로 하면 울어서 못할 것 같아서. 카메라한테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여자가 잠시 말을 멈추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는 듯 고개를 돌렸다가 다시 카메라를 향했습니다.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무언가를 삼키는 표정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내가 병 걸린 거 알고 도망갔어. 담담한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그 담담함이 오히려 더 깊은 상처를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아기한테 유전될 수도 있다니까 그날 밤으로 연락 끊었어. 전화번호도 바꾸고. 여자의 눈에 물기가 맺혔지만 흘러내리지는 않았습니다. 울 힘조차 아끼는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그래서 인화야, 아기한테 아빠 얘기는 하지 마. 없는 사람이야. 처음부터 없었던 사람이야. 아기가 나중에 물으면 아빠는 우리를 사랑했지만 일찍 하늘나라 갔다고 해줘. 여자가 애써 웃었습니다. 갈라진 입술 사이로 번진 미소는 슬픔을 감추려는 미소였습니다. 여자의 손이 불러온 배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손가락이 배를 쓰다듬었습니다. 가늘고 핏기 없는 손가락이 아직 세상에 나오지 않은 생명에게 먼저 작별을 건네는 것처럼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우리 아가. 여자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우리 아가 낳으면.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가슴이 크게 부풀었다가 가라앉았습니다. 아빠는 없어도 엄마 없는 애소리 안 듣게 내가 낳은 딸처럼 키워줘. 지수의 눈이 크게 떠졌습니다. 손이 무릎 위에서 주먹을 쥐었습니다. 화면 속 여자의 말이 귀를 통과해 머릿속에 박혔지만 뇌가 그 의미를 처리하기를 거부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낳은 딸처럼. 여자가 다시 말했습니다. 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더 단단하게, 더 간절하게. 우리 아가는
엄마가 죽은 줄 모르고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 눈물이 여자의 볼을 타고 흘렀습니다. 하지만 여자는 닦지 않았습니다. 카메라를 똑바로 바라보며 마지막 힘을 끌어모아 말했습니다. 그게 언니 마지막 소원이야. 언니. 지수의 세계가 멈추었습니다. 언니. 이 여자는 이나를 동생이라 부르고 있었습니다. 이 여자는 이나의 쌍둥이 언니였습니다. 같은 얼굴, 같은 목소리. 뱃속 아이를 세상에 내보낸 뒤 자신은 떠나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 동생에게 유언을 남기고 있는 여자. 1995년 3월. 지수가 태어난 해. 다락방에서 나란히 누워있던 오래된 토끼 인형 2개가 떠올랐습니다. 같은 천, 같은 크기, 같은 단추 눈. 쌍둥이 인형. 쌍둥이. 화면 속 여자가 혜진이 카메라를 향해 마지막으로 웃었습니다. 갈라진 입술 사이로 번진 미소는 다락방 사진 속 환한 웃음과 같은 모양이었습니다. 같은 보조개, 같은 눈매, 지수와 똑같은 이나야. 고마워. 그리고 미안해. 내가 먼저 가서. 화면이 흔들렸습니다. 혜진의 손이 카메라를 향해 뻗었습니다. 초점이 나간 손가락 끝이 화면을 가렸습니다. 그리고 화면이 검게 변했습니다. 영상이 끝났습니다. 방 안에 정적이 내려앉았습니다. 노트북 화면이 검게 꺼져 있었습니다. 지수는 침대 가장자리에 앉은 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눈이 화면을 향해 있었지만 아무것도 보고 있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아니었습니다. 이나는 지수를 낳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지수를 낳은 사람은 혜진, 이나의 쌍둥이 언니. 병실에서 유언을 남기고 아이만 세상에 내보낸 뒤 떠나간 여자. 다락방 사진 속에서 불러온 배를 감싸 안고 웃고 있던 여자 지수와 소름 돋게 똑같이 생긴 여자. 그 여자는 엄마가 아니라 엄마의 언니였습니다. 그리고 이나는 29년 동안 언니의 딸을 자신의 딸로 키워왔습니다. 한 번도 말하지 않고, 한 번도 들키지 않고, 엄마 없는 애 소리 안 듣게 내가 낳은 딸처럼. 언니의 유언을 지키기 위해 이나는 자신의 삶 전체를 언니의 아이에게 바쳐온 것이었습니다. 사진을 보고 사색이 된 이유가 비로소 읽혔습니다. 저 사진은 이나의 사진이 아니라 혜진의 사진이었습니다. 지수가 엄마지? 라고 물었을 때 이나는 공포에 질렸던 것입니다. 29년간 지켜온 비밀이 낡은 사진 한 장 때문에 무너질 수 있다는 공포, 아빠의 흔적을 집에서 완벽하게 지운 이유도 모든 것이 하나의 그림으로 수렴했습니다. 이나는 숨기고 있었습니다. 진실을 숨기고 있었습니다. 딸이 알게 되면 무너질까봐. 지수의 입에서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울음인지 웃음인지 알 수 없는 소리였습니다. 공기가 목구멍에서 갈라지는 소리. 지수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손바닥 사이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엄마의 손가락을 떼어낸 바로 이 손. 이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10하루째의 떨림. 하지만 지금 이 떨림이 병 때문인지 죄책감 때문인지 지수는 구분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수의 머릿속에서 하나의 질문이 풀리지 않은 채 남아 있었습니다. 그것은 오히려 더 선명하게 떠올라 관자놀이를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약은 뭔데? 혜진은 유언에서 약에 대해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병에 대해서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아이를 부탁한다는 말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나가 29년간 끓여온 그 검은 약은 대체 무엇이었는가? 왜 먹여야 했는가? 왜 안 먹으면 죽는다고 했는가? 거실에서 이나가 깨진 파편 위를 기며 외쳤던 말이 귓가에 되살아났습니다. 지수 약인데, 귀한 건데, 너 이거 먹어야 해. 그 절박함, 비밀을 들킬까봐
발악하는 사람의 절박함이 아니었습니다. 무언가를 진심으로 뼛속 깊이 두려워하는 사람의 절박함이었습니다. 피가 흘러도 무릎이 찢겨도 바닥을 기면서까지 약을 쓸어 담으려 한 그 몸짓 속에 담긴 것은 집착이 아니라 공포였습니다. 인화는 무엇을 그토록 두려워하고 있는 것일까? 지수의 시선이 침대 위에 놓인 노트와 차트로 향했습니다. 아직 읽지 않은 것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노트가 지수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지수는 눈물이 마르기를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영상이 끝난 자리에 노트북 화면이 검게 꺼져 있었고 눈시울은 여전히 젖어 있었지만 지수의 손은 이미 노트를 향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혜진의 유언이 가슴에 깊은 구멍을 뚫어 놓았지만 그 구멍 너머로 더 큰 질문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약. 29년간의 검은 약. 혜진은 아이를 부탁한다고만 했습니다. 약 이야기는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인화가 매일 밤 끓여온 그것은 언니의 부탁과는 별개의 무언가였습니다. 지수는 검은 표지의 노트를 무릎 위에 올렸습니다. 모서리가 달아 있었고 표지 가죽이 손때로 반질반질하게 변해 있었습니다. 첫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인화의 필체는 작고 단정했습니다. 감정을 넣으면 손이 멈출 것을 아는 사람이 일부러 건조하게 적어 내려간 글씨였습니다. 첫 기록은 1999년 5월. 지수가 5살이 되던 해. 5살 지수의 손이 숟가락을 놓쳤다는 기록. 그리고 그 아래 언니랑 똑같다. 펜 자국이 깊게 패여 있었습니다. 글씨가 아니라 멈춘 자리에서 펜이 종이를 뚫을 듯 눌린 흔적이었습니다. 지수의 손가락이 그 자국 위에 멈추었습니다. 언니랑 똑같다. 혜진을 죽음으로 몰고 간 병의 증상이 5살 지수에게서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유전자 검사, 확정, 치료법 없음. 그 아래 마침표 없이 적힌 한 문장. 지수는 살려야 한다.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미국 연구팀 임상 단계 신약 보험 불가 한 달 분량의 가격이 적혀 있었는데 1년치 약값 2천만 원. 집 매도 완료, 피아노 매도, 유산 정리 완료. 전부. 그 단어 뒤에 마침표가 찍혀 있었습니다. 더 이상 팔 것이 남지 않았다는 뜻의 마침표.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칼국수집 취직. 지수는 더 이상 페이지를 넘기지 못했습니다. 글씨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눈물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글씨는 선명했습니다. 다만 지수의 눈이 글씨를 받아들이기를 거부하고 있었습니다. 집, 피아노, 유산, 전부, 칼국수집. 그 단어들이 종이 위에 나란히 누워 있었고 그 사이의 여백에는 인화가 적지 않은 모든 것이 묻혀 있었습니다. 인화는 피아니스트였습니다. 지수는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어릴 때 한두 번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엄마가 피아노를 쳤었다는 것을. 하지만 단 한 번도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왜 피아노가 집에 없는지, 왜 엄마의 손이 그렇게 거친지, 왜 새벽 5시에 칼국수 집으로 나가야 했는지. 피아노 매도. 세 글자 뒤에 인화가 적지 않은 것들. 건반 위를 흐르던 손가락. 음대 입시를 준비하며 새벽까지 연습하던 밤. 무대 위에서 조명을 받으며 페달을 밟던 순간. 그 모든 시간을 인화는 세 글자 안에 접어넣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에는 칼국수 반죽을 치는 일과가 적혀 있었습니다. 지수는 노트를 무릎 위에 내려놓고 자신의 손을 바라보았습니다. 바이올린을 켜는 손, 그리고 인화의 손이 떠올랐습니다. 1시간 전 안방에서 자신의 팔에 매달리던 손, 피와 약으로 범벅이 된 손, 거칠고 갈라지고 관절이 굵어진 손.
지수가 하나씩 벌려 떼어낸 손. 그 손은 건반 위를 흐르던 손이었습니다. 지수의 시야가 흐려졌습니다. 이번에는 눈물이었습니다. 한참을 울고 나서 지수는 다시 페이지를 넘기기 시작했습니다. 이후의 기록들, 날짜, 체온, 약 복용 시간, 증상 유무 같은 형식이 수천 번 반복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건조한 기록들 사이사이에 인화의 목소리가 숨어 있었습니다. 2002년 3월 12일, 지수 생일. 케이크 사왔더니 촛불 보고 웃었다. 언니 웃는 얼굴이랑 똑같아서 부엌에서 몰래 울었다. 2005년 9월 7일, 지수가 나 왜 맨날 약 먹어? 라고 물었다. 원래 그런 거야 라고 했다. 거짓말이 늘었다. 언니, 나 지옥 가는 거 아니지? 2015년 4월 19일, 오케스트라 오디션 합격. 지수가 전화해서 소리 질렀다. 나도 소리 지르고 싶었는데 목이 안 나와서 그냥 울었다. 됐다. 됐다. 해냈다. 지수는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며칠 전 날짜였습니다. 지수 체온 36.4. 약 복용 완료. 다락방에서 언니 사진을 찾았다. 나한테 들고 왔다. 엄마지 하고 웃었다. 당황해서 내가 뭐라고 한지도 모르겠다. 그 뒤로 지수 표정이 다르다. 뭔가 달라진 느낌이 든다. 언니, 지수한테 언제 말해줘야 해? 아직은 안 되지? 조금만 더. 결혼하고 나면. 그때 말해줄게. 그때면 되지? 마침표가 없었습니다. 물음표만 3개. 대답해줄 사람이 없는 질문이었습니다. 노트를 옆에 내려놓고 진료 차트를 펼쳤습니다. 영어로 된 서류들이었습니다. 인화가 형광펜으로 밑줄을 긋고 여백에 한글로 번역을 적어둔 흔적이 보였습니다. 영어를 모르는 사람이 사전을 옆에 놓고 한 글자씩 옮겨 적은 것이 분명한 필체. 의학 용어 하나하나에 한글 발음이 달려 있었습니다. 뜻을 모르는 단어 옆에는 물음표가 적혀 있었습니다. 지수는 의학 용어를 읽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물음표들은 읽을 수 있었습니다. 영어를 모르는 여자가 사전 한 권을 옆에 놓고 딸의 병을 이해하기 위해 한 글자씩 쌓아온 흔적. 물음표 하나가 몇 시간의 밤을 의미하는지 지수는 이제 알 수 있었습니다. 차트를 덮었습니다. 더 읽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지수가 독약이라며 깨부순 그 검은 약은 독이 아니었습니다. 5살 때 발현된 유전병의 증상을 막기 위해 인화가 가진 것을 하나씩 집을, 피아노를, 유산을, 꿈을, 자신의 손을 팔아가며 구해온 약이었습니다. 지수는 이제 이해했습니다. 왜 약을 끊고 처음 며칠은 몸이 가벼웠는지. 그것은 약의 부작용에서 벗어났기 때문이었습니다. 매일 밤 약을 마시고 나면 찾아오던 그 무거운 잠, 아침마다 몸을 짓누르던 나른함, 그것들은 병이 아니라 약이 주는 대가였습니다. 약은 유전병을 억제하는 대신 지수의 몸에 무거운 짐을 얹어놓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열흘 뒤 찾아온 손 떨림. 그것은 금단 현상이 아니었습니다. 약이 25년 동안 억눌러왔던 선천적 유전병의 증상이 체내 약물 농도가 임계점 아래로 떨어지자 마침내 발현된 것이었습니다. 인화의 노트에는 그 메커니즘이 적혀 있었습니다. 의사의 설명을 한 글자씩 옮겨 적은 글씨로 약물이 체내에서 완전히 빠지는데 711소요. 이후 증상 급격히 재발 가능. 절대로 복용 중단하면 안 됨. 인화는 알고 있었습니다. 약이 부작용을 주지만 그 부작용을 감수해야만 딸이 살 수 있다는 것을. 그래서 딸이 몸이 무겁다고 할 때마다 좀만 참아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1시간 전 거실 바닥에서 인화가 피를 흘리며 기어다니며 쓸어 담으려 한 것은
딸을 묶어두기 위한 도구가 아니란 딸의 생명줄이었습니다. 지수는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이 손으로 약탕기를 들어 바닥에 내리쳤습니다. 인화가 한 달치 생활비를 쪼개어 구한 약을 바닥에 쏟았습니다. 그리고 피 묻은 손으로 약을 쓸어 담는 엄마를 뒤로하고 안방으로 달려가 서랍을 부쉈습니다. 매달리는 엄마의 손가락을 하나씩 벌려 떼어냈습니다. 새끼손가락부터. 그리고 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엄마가 뒤에서 불렀습니다. 지수야, 가지마. 제발. 그 목소리를 듣고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지수는 무릎을 끌어안았습니다. 이마를 무릎에 묻었습니다.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울음이 너무 깊은 곳에서 올라와서 목구멍을 통과하는 동안 소리를 잃어버린 것이었습니다. 모텔방의 벽은 얇았습니다. 옆방에서 텔레비전 소리가 희미하게 새어 들어왔습니다. 누군가 웃고 있었습니다. 세상은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방 안에서 지수는 29년 동안 자신이 서 있던 땅이 전부 뒤집힌 자리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얼마나 지났는지 몰랐습니다. 커튼 틈으로 스며드는 빛의 색이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검은색에서 남색으로, 남색에서 회색으로. 지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핸드폰을 집어들었습니다. 화면을 켰습니다. 부재중 전화 32통, 문자 21통. 가장 마지막 문자의 시간은 새벽 4시 17분이었습니다. 인화는 새벽 4시까지 딸에게 문자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지수야, 밥은 먹었니? 어디 있어? 춥다. 겉옷 안 가져갔잖아. 지수야, 엄마가 미안해. 다 말해줄게. 돌아오면 다 말해줄게. 제발 돌아와. 인화가 새벽 4시에 보낸 마지막 문자는 원망이 아니었습니다. 지수는 핸드폰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차가운 유리와 금속의 감촉이 가슴 위에 닿았습니다. 하지만 화면 너머에서 전해지는 것은 차가움이 아니었습니다. 지수는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모텔 계단을 내려가는 동안에는 걸었지만 자동문을 밀고 새벽 공기가 얼굴에 닿는 순간 발이 저절로 빨라졌습니다. 밤새 울어 부은 눈 위로 차가운 바람이 스쳤습니다. 아팠습니다. 하지만 발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겉옷 없이 나온 팔이 새벽 공기에 소름이 돋았고 슬리퍼 바닥이 아스팔트 위에서 찰싹찰싹 소리를 냈습니다. 어젯밤 한없이 멀게 느껴졌던 거리가 돌아가는 길에서는 왜 이렇게 가까운지, 가까운데도 왜 이렇게 먼지. 횡단보도 신호가 빨간불이었습니다. 지수는 멈춰섰습니다. 숨이 가팠습니다. 새벽 거리에 사람은 없었고 신호등만이 빨간빛을 바닥에 쏟아내고 있었습니다. 지수는 떨리는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10하루째의 떨림. 이제 그 의미를 아는 떨림이었습니다. 이 손이 떨리지 않도록 오직 그것 하나를 위해 인화는 25년을 보냈습니다. 신호가 바뀌었습니다. 지수는 다시 뛰었습니다. 아파트 단지에 들어섰을 때 하늘은 아직 어두웠지만 동쪽 끝에 연한 잿빛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릴 수 없어 계단을 올랐습니다. 한 층, 두 층, 숨이 차올랐습니다. 다리가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올라갈수록 어제 이 계단을 내려갈 때 뒤에서 들렸던 소리가 귓가에 되살아났습니다. 벽을 짚고 가구를 잡고 무릎으로 끌려오던 소리. 그리고 복도 끝에서 닿아온 목소리. 지수야, 가지마. 제발. 지수는 이를 악물고 마지막 층을 올랐습니다. 현관 앞에 섰습니다. 문이 잠겨 있지 않았습니다. 손잡이를 돌리자 소리 없이 열렸습니다. 딸이 돌아올 때 문이 잠겨 있으면 안 되니까. 새벽 내내 아마 밤새도록 인화는 문을 열어두고 기다린 것이었습니다. 현관을 들어서자 약 냄새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지수가 가장 먼저 느낀 것이었습니다. 이 집에 들어서면 언제나 코끝을 맞이하던 쓰고 텁텁한 한약 냄새. 29년 동안 이 집의 공기였던 그 냄새가 오늘은 없었습니다. 대신 소독약 냄새와 물기를 머금은 걸레 냄새가 바닥에 깔려 있었습니다. 지수는 신발을 벗고 거실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장판 이음새 사이에 검은 얼룩이 남아 있었습니다. 아무리 닦아도 이음새 깊숙이 스며든 약물은 지워지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거실 한가운데 인화가 있었습니다. 엎드려 있었습니다. 무릎을 꿇고 두 손에 걸레를 쥔 채 장판 이음새를 문지르고 있었습니다. 등이 굽어 있었습니다. 새벽빛이 커튼 틈으로 스며들어 인화의 등 위에 가느다란 줄기를 그리고 있었지만 인화는 그 빛을 느끼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 이미 닦은 자리를 다시 닦고 있었습니다. 이음새에 밴 검은 자국을 지우려고, 지울 수 없는 것을 지우려고 양손에 붕대가 감겨 있었습니다. 어젯밤 파편에 베인 상처를 스스로 감은 것이 분명했습니다. 감는 솜씨가 서툴러 한쪽은 풀려 손목 아래로 늘어져 있었습니다. 그 붕대 감은 손으로 걸레를 쥐고 바닥을 닦고 있었습니다. 지수는 거실 입구에 서서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어젯밤이 떠올랐습니다. 같은 자리, 같은 바닥. 인화가 깨진 파편 위를 기어다니며 약을 쓸어 담던 모습. 피와 약이 섞인 손으로 장판을 훔치며 지수약인데 귀한 건데 라고 중얼거리던 목소리. 그때 지수는 그 모습을 광기라고 생각했습니다. 벼랑 끝에 몰린 짐승의 몸부림이라고. 하지만 지금 같은 자리에서 같은 자세로 바닥을 닦고 있는 인화의 등을 바라보며 지수는 알았습니다. 어젯밤에도 지금 이 새벽에도 인화는 같은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오직 딸을 위해 25년 동안 해온 일. 약을 다리고 체온을 재고 밥을 짓고 바닥을 닦는 일. 인화의 하루는 언제나 그것으로 시작되고 그것으로 끝났습니다. 엄마. 지수의 입에서 소리가 나왔습니다. 작은 소리였습니다. 목이 쉬어 있었고 밤새 운 탓에 성대가 갈라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새벽 거실의 정적 속에서 그 두 글자는 충분히 멀리까지 닿았습니다. 인화의 손이 멈추었습니다. 걸레를 쥔 채, 바닥을 향한 채, 인화는 고개를 돌리지 않았습니다. 마치 돌아보면 환청이었음이 확인될까봐 두려운 것처럼 인화는 등을 보인 채 멈춰 있었습니다. 지수야? 인화의 목소리가 바닥 가까이에서 올라왔습니다. 쉰 목소리였습니다. 밤새 울었거나 밤새 깨어 있었거나 아마 둘 다였을 것입니다. 나야. 지수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한 발짝 들어섰습니다. 인화가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무릎이 뻣뻣한 듯 한쪽 손으로 바닥을 짚고 일어나는 동작이 느리고 힘겨웠습니다. 인화가 돌아섰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인화의 얼굴은 하룻밤 사이에 10살은 더 늙어 보였습니다. 눈이 부어 있었고 입술이 바짝 말라 갈라져 있었습니다. 밥은 먹었어? 인화의 첫마디였습니다. 지수의 무릎이 꺾였습니다. 어젯밤 인화가 무너졌던 것과 같은 자리, 거실 한가운데. 이번에는 지수의 무릎이 바닥에 닿았습니다. 장판이 차가웠습니다. 이음새 사이에 남은 약 자국 위에 무릎이 놓였습니다. 지수는 인화 앞에 무릎 꿇은 채 엄마의 손을 잡았습니다. 붕대 감은 손이었습니다. 지수의 손가락이 붕대 위에 닿았을 때 인화가 작게 움찔했습니다. 하지만 손을 빼지 않았습니다. 지수는 두 손으로 인화의 손을 감싸 쥐었습니다. 지수는 엄마의 손을 자신의 이마에 가져다 대었습니다. 붕대의 까슬까슬한 감촉이 이마에 닿았습니다. 그 아래 체온이 느껴졌습니다. 엄마.
지수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미안해.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나 살리려고 그런 줄도 모르고. 말이 끊겼습니다. 울음이 말보다 먼저 올라왔기 때문이었습니다. 지수의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엄마 인생이 다 나한테 간 줄도 모르고. 이나의 무릎 위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이나는 한참을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붕대 감은 손을 들어 지수의 머리카락 위에 올렸습니다. 떨리는 손이었습니다. 손바닥에 상처가 욱신거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나의 손은 지수의 머리 위에 머물렀습니다. 어릴 때 악몽을 꾸고 울며 달려온 지수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던 것과 같은 손길이었습니다. 25년 전에도 15년 전에도 그리고 지금 이 새벽에도 변하지 않은 손길. 미안해하지 마. 이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울음과 웃음의 경계 어딘가에 있는 이름 붙일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넌 언니가 나한테 맡긴 가장 소중한 악보야. 다른 연주는 필요 없었어. 지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로 흐릿한 시야 너머로 이나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이나도 울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입꼬리가 올라가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아무것도 숨기지 않는 얼굴이었습니다. 엄마는 너 때문에 살았어. 이나의 손이 지수의 볼 위에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붕대의 거친 감촉이 볼을 스쳤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몰랐습니다. 지수가 고개를 들었을 때 커튼 틈으로 들어오는 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회색이 아니라 옅은 분홍이었습니다. 해가 뜨고 있었습니다. 지수는 이나의 손을 놓지 않은 채 물었습니다. 엄마, 약 다시 구할 수 있어? 이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간이 좀 걸려. 하지만 구할 수 있어. 엄마가 구할게. 나도 같이 할게. 지수가 말했습니다. 이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너는 바이올린 켜면 돼. 그게 내 할 일이야. 아니. 지수의 목소리가 단단했습니다. 떨리고 있었지만 단단했습니다. 이제 엄마 혼자 짊어지게 안 할 거야. 나도 알았으니까. 이제 같이 하는 거야. 이나의 눈에 눈물이 다시 차올랐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닦지 않았습니다. 그냥 두었습니다. 흘러도 괜찮은 눈물이었기 때문입니다. 장판 이음새에 남은 검은 자국 위로 아침 햇살이 내려앉기 시작했습니다. 지워지지 않는 자국이었습니다. 하지만 빛이 닿으면 검은 것도 조금은 덜 검게 보이는 법이었습니다. 지수는 엄마의 손을 잡은 채 일어섰습니다. 이나도 함께 일어섰습니다. 두 사람은 거실 한가운데에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어젯밤 약탕기가 깨진 자리, 이나가 피 묻은 무릎으로 장판 위를 기던 자리, 그 위에 두 사람의 그림자가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지수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나의 손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두 손이 맞잡혀 있었으므로 떨림은 서로에게로 흘러가 조금씩 작아지고 있었습니다. 약이 다시 도착했습니다. 그날 밤 이나는 부엌에 섰습니다. 새 약탕기가 가스레인지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지수가 사온 것이었습니다. 이나는 약탕기 뚜껑을 열고 약재를 넣고 물을 부었습니다. 수천 번 반복한 동작이었습니다. 손이 기억하는 순서대로 움직였습니다. 불을 켰습니다. 보글보글 소리가 부엌을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투명하던 물이 갈색으로, 갈색에서 검은색으로 천천히 짙어졌습니다. 김이 올라왔습니다. 쓰고 텁텁한 냄새가 부엌 공기 속에 번졌습니다. 이나는 약탕기 앞에 낮은 의자에 앉았습니다. 25년 동안 이 자리에 이렇게 앉아왔습니다. 새벽에도, 밤에도, 독감에 걸려 열이 올라간 날에도 약탕기 앞에 이 낮은 의자가 이나의 자리였습니다. 그때 부엌 문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문틀에 어깨를 기대는 소리.
이나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지수가 서 있었습니다. 문틀에 기대어 부엌 안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언제부터 서 있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깜짝이야. 왜 거기 서 있어? 지수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문틀에서 어깨를 떼고 부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좁은 부엌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서면 어깨가 닿을 만큼. 지수는 이나 옆에 쪼그려 앉았습니다. 약탕기와 이나 사이 빈틈 같은 자리에 무릎을 접고 앉았습니다. 뭐해, 여기 좁은데. 보려고. 이거 끓는 거. 약탕기 안에서 기포가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뚜껑 틈으로 김이 새어나와 두 사람의 얼굴 위로 흩어졌습니다. 지수는 약탕기를 바라보았습니다. 29년 동안 매일 밤 이 냄새 속에서 이 소리를 들으며 이나는 이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혼자. 지수가 잠든 뒤에 아무도 모르게. 항상 이렇게 오래 걸려? 응. 약한 불에 2시간. 매일? 매일. 한참 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약탕기의 보글보글 소리와 가스불의 낮은 쉬익 소리만이 좁은 부엌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지수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응. 혜진 언니. 아니, 혜진. 엄마는. 지수는 호칭을 찾지 못해 머뭇거렸습니다. 한 번도 불러본 적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존재조차 몰랐던 사람. 하지만 자신을 낳은 사람. 어떤 사람이었어? 이나의 손이 무릎 위에서 멈추었습니다. 한참을 약탕기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너보다 웃음이 많았어. 지수가 고개를 돌려 이나를 바라보았습니다. 이나의 눈이 약탕기를 향해 있었지만 보고 있는 것은 약탕기가 아니었습니다. 훨씬 먼 곳을 보고 있었습니다. 아침마다 노래를 불렀어. 음치였는데 본인은 몰랐어. 자기가 잘한다고 생각했어. 이나의 입꼬리가 아주 미세하게 올라갔습니다. 겁이 없었어. 나는 무서운 게 많았는데 언니는 아무것도 안 무서워했어. 나 대신 싸워주고 나 대신 혼나고 항상 앞에 서는 사람이었어. 이나의 목소리가 한 톤 낮아졌습니다. 그런 사람이 너 낳고 나서 이틀 만에 갔어. 부엌에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약탕기에서 김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이나가 김 너머로 눈을 깜빡였습니다. 눈물인지 수증기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보조개가 똑같아. 이나가 지수를 돌아보았습니다. 내가 웃으면 언니가 보여. 지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목구멍이 막혀 있었습니다. 다만 이나의 어깨에 자신의 머리를 기대었습니다. 이나의 어깨가 작았습니다. 딸의 머리를 받치기에는 좁고 마른 어깨였습니다. 하지만 이나는 몸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딸의 머리가 내려앉은 자리를 그대로 지켰습니다. 엄마. 응. 혜진 엄마 사진. 나 가져도 돼? 이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목소리 대신 고개를 끄덕인 것은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나가 불을 줄였습니다. 약이 거의 다 다려지고 있었습니다. 다 됐다. 이나가 약을 사발에 따랐습니다. 지수가 두 손으로 받아들었습니다. 사발의 온기가 손바닥에 전해졌습니다. 29년간 매일 밤 이 온기를 먼저 받아든 것은 이나의 손이었습니다. 약탕기에서 사발로, 사발에서 딸의 손으로. 이나의 손은 언제나 중간에 있었습니다. 열기를 먼저 받고 딸에게 건네는 자리. 지수는 입술을 대고 삼켰습니다. 뱉지 않고, 숨기지 않고, 한 모금도 남기지 않고 이나를 바라보며 마셨습니다. 이나가 빈 사발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꿀물을 건넸습니다. 잘했어. 같은 말이었습니다. 매일 밤 해온 말. 4살 때도 10살 때도 29인 오늘 밤에도
하지만 인화의 눈시울이 붉어져 있었고 지수도 꿀물을 마시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지수가 입을 열었습니다. 내일도 여기 앉을게. 좁은데. 좁아도 돼. 인화가 웃었습니다. 아주 작게. 입꼬리만 올라간 거의 보이지 않는 웃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25년 만에 처음으로 약탕기 앞에서 피어난 웃음이었습니다. 거짓말은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사랑은 더 깊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지금 떠오르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한 번도 말 안 해도 매일 밥을 차려주던 사람. 아프면서도 아프다 말 안 하던 사람. 그 사람에게 오늘 전화 한 통 어떨까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듣고 싶습니다. 댓글로 들려주세요. 당신의 인화는 누구였나요?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